안녕하세요. 오펜시브 사이버 시큐리티 스타트업 티오리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수준 대표입니다. 오늘은 바이너리 난독화 솔루션인 VM 프로텍트의 코드 난독화 기법이 적용된 프로그램을 심볼릭 익스큐션을 활용해서 자동으로 디버추얼라이즈 하는 연구에 대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곧 열리는 NetSecAR 컨퍼런스에서 요약 버전으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 오늘 발표가 너무 길다 싶으신 분들은 NetSecAR 컨퍼런스 발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패커의 개념과 코드 난독화를 통한 안티 리버싱 기법, 또 안티 디버깅 기법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한 다음 그 중에서도 프로그램 분석을 많이 어렵고 귀찮게 만드는 코드 가상화 기법과 그 하드닝 기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를 자동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한 심볼릭 익스큐션 기법에 대해서 짤막하게 짚어본 뒤 마지막으로 이번 연구 대상인 VM 프로텍트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VM 프로텍트의 코드 가상화 난독화가 적용된 코드를 자동으로 디버추얼라이즈, 즉 비가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코드 난독화의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은 많은 네이티브 코드들이 난독화가 되어 있는데요. 이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시도를 어렵게 해서 코드의 중요한 코어 부분이나 비즈니스 로직과 같은 지적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이너리 패킹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악성 행위를 은닉하는 데도 사용되기 때문에 보안 전문가들에게는 골칫거리인데요. 바이너리 패킹의 목표는 원래 데이터와 코드 영역을 압축해서 온 디스크의 용량을 줄이는 것이었지만 바이너리 내용 자체를 또 보호하는 그런 암호화를 통해서 보호하는 경우도 보편적이게 되었습니다. 바이너리 패커가 제공하는 기능은 되게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정적으로 프로그램을 분석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안티 리버싱 기법이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프로그램의 실행은 문제없이 잘 되지만 분석 툴에서 로드가 되지 않는다든가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다 같은 툴에서 제대로 로드가 되지 않도록 파일 포맷을 변조한다든가 아니면 메모리 덤프를 떠도 큰 의미가 없도록 코드 자체에 난독화를 걸어서 읽기 어렵게 만든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 적용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보통 흔히 알려진 셀프 모디파잉 코드, 오페이크 프레디켓, 컨트롤 플로우 플래트닝 그리고 코드 가상화 기법이 사용되게 됩니다. 더미다와 VM 프로텍트 등이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데 모두 코드 버추얼리제이션, 즉 코드 가상화 기법을 활용한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안티 리버싱이 프로그램의 정적 분석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면 프로그램의 동적 분석을 귀찮게 하기 위해서 안티 디버깅 기법도 존재합니다. 디버거가 붙어있는지 확인한다든가 익셉션 핸들러를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특정 명령어가 실행되는 시간을 재어서 디버깅 또는 VM 안에서 실행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집중할 내용은 안티 리버싱이고 그 중에서도 코드 가상화입니다. 조금 전에 소개한 안티 디버깅 코드 자체가 난독화가 되어 있다면 디버깅을 안티 디버깅 그 메커니즘을 해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코드를 가독 가능한 상태로 먼저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코드 가상화가 무엇인지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가상화 기술은 구현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큰 개념 자체는 동일합니다. 우선 가상의 인스트럭션 셋을 만들고 또 그 명령어들을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가상 머신을 탑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안드로이드에서 우리 자바 코드로 작성된 것을 컴파일을 통해서 달빅 VM이 이해하는 바이트 코드로 변환되듯이 네이티브 코드를 이 가상의 바이트 코드로 변환하게 됩니다. 그 과정은 첫 번째로 원본 바이너리의 네이티브 코드를 파싱하고 그리고 그 해당 코드와 시멘틱이 즉 행위가 똑같은 동일한 행위를 하는 가상 명령어를 생성한 다음에 그 생성된 바이트 코드와 버추얼 머신을 VM을 원본 프로그램에 탑재시키고 원본 코드가 있던 부분, 즉 보호를 하려고 하는 코드가 있는 부분을 제거한 후에 그에 상응하는, 즉 가상화된 바이트 코드를 VM에게 전달하고 실행하는 코드로 대체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적으로 프로그램을 열어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알려진 인스트럭션 셋이 아니기 때문에 디스어셈블리나 디컴파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가상머신은 보통 크게 3개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VM 엔트리와 엑시시라는 것인데 네이티브 컨텍스트와 버추얼 컨텍스트를 오고 갈 때 사용되는 그런 컨텍스트 스위치 코드입니다. 그래서 VM, 그러니까 네이티브 레지스터나 이 플래그 같은
실제 네이티브에 존재하는 그런 컨텍스트들을 버추얼 레지스터로 매핑을 하거나 아니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잠시 저장해 놓거나 아니면 레지스터 베이스드, 스택 베이스드 VM을 위해서 특정 컨텍스트, 뭐 스택 포인터라든지 인스트럭션 포인터들을 설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VM 디스패처인데 fetch, decode, execute라고 하는 FD 루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가상머신 명령어를 파싱해서 옵코드를 디코딩하고 또 그에 알맞은 명령어 핸들러를 호출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다시피 디스패처에서 이제 인스트럭션을 파싱한 다음에 어떤 인스트럭션을 호출해야 되는지 그 인스트럭션 핸들러 자체가 어디에 있는지 조회를 한 다음에 호출을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또 그 버추얼 인스트럭션 포인터를 업데이트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핸들러 테이블은 조금 전에 소개한 디스패처에서 디코딩한 명령어들의 그런 실제 로직, 비즈니스 로직을 담고 있는 그런 핸들러 코드를 가리키는 함수 테이블입니다. 보통 명령어 하나당 하나의 핸들러로 구성이 되고 또 핸들러 내에서 또 해당 옵코드에 대한 오퍼랜드를 파싱하고 또 디코딩해서 관련 로직을 실행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드 가상화 기법 자체가 뭐 그렇게 새로운 개념이 아니고 또 VM 프로텍트 이외에도 꽤 많은 바이너리 프로텍터들에서 패커에서 이미 지원하고 있는 기능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설명한 가상머신 형태를 가진 그 코드 가상화는 각 구성 요소의 위치를 알아내서 어디에 뭐 디스패치 테이블이 있는지, 디스패처가 있는지 또 어디에 그런 명령어 핸들러들이 있는지를 알게 되면 비교적 쉽게 가상화된 코드의 로직을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 분석을 조금 더 어렵게 만드는 하드닝 기법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각 명령어 핸들러 코드를 난독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미 코드를 삽입하거나 뭐 오페이크 프레디켓 같이 아까 기존에 설명한 이미 기존에 존재하는 그런 네이티브 코드 난독화 기법들을 그대로 적용을 시킬 수 있고 여기 예제에서는 뭐 테스트 또는 비수합 명령어들은 실제 로직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더미 코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더미 코드가 함수마다 뭐 수십 개에서 수천 개까지 존재하면 수작업으로 이것들을 분석해내고 필터해내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또 다른 하드닝 기법으로는 같은 옵코드에 대한 핸들러를 복제하는 것이 있는데요. 사실상 같은 명령어를 처리하는 핸들러들이지만 각기 다른 난독화 기법을 적용을 해서 유사도를 낮춤으로써 실제 존재하는 핸들러의 종류의 수보다 훨씬 더 많아 보이도록 이제 해서 분석을 느리게 하는 그런 하드닝 기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실제로 뭐 vpush, vpop 같은 이런 명령어가 뭐 몇 개 존재하지만 그거를 복제를 하고 또 각각의 그 복제된 핸들러에다가 난독화를 다른 방법으로 적용을 함으로써 실제 하는 일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달라 보이는 그런 여러 가지 핸들러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할 하드닝은 VM 프로텍트가 버전 2에서 버전 3로 넘어오면서 가장 크게 변한 부분 중 하나인데요. 앞서 설명했던 FD 루프 형태의 중앙 디스패처 구조를 없애버리고 가상머신 핸들러 테이블을 따로 명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명령어 핸들러에 이런 디스패처를 탑재를 시켜버려서 다음 핸들러를 직접적으로 호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방식은 1973년 논문에서 소개된 threaded code라고 하는 개념과 흡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이번 자동화 연구에 사용된 기술인 심볼릭 익스큐션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주제로만 또 몇 시간 설명과 강의가 가능한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 개념만 짤막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분석 기법에는 다양한 종류가 존재하는데 프로그램 분석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또 크게 정적 분석과 동적 분석으로 접근 방법을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각 분야 안에는 더 많은 세부 분야와 기법들이 존재하는데 원래 심볼릭 익스큐션은 프로그램을 정적으로 분석하는 기법이지만 네이티브 코드 대상으로 보다 효율적인 분석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뭐 최근 몇 년 동안 정적과 동적을 함께 적용하는 그런 에뮬레이션이나 컨컬렉 익스큐션 또는 다이나믹 심볼릭 익스큐션과 같은 이런 다양한 기법들과 융합된 그런 기법들이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네, 심볼릭 익스큐션은 포멀 베리피케이션 기법 중 하나로
1970년대에 소개된 이후로 최근 프로그램 분석 자동화에 엄청나게 활용이 되면서 인기를 얻은 기법 중 하나입니다. 문자 그대로 기호를 이용한 프로그램의 실행을 나타내게 되는데 값을 알 수 없는 변수를 기호로 치환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해가면서 정적으로 실행해가면서 심볼릭 익스프레션들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실행 흐름이 이런 심볼릭 익스프레션에 의존을 하게 되면 포크를 해서 각각의 패스를 또 심볼릭하게 실행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프로그램 내에 있는 도달 가능한 모든 경로를 알아낼 수도 있고 또 그에 상응하는 그 경로로 도달하기 위한 그런 테스트 데이터를 만드는 인풋 데이터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리얼월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에는 제약사항이 좀 많은 편입니다.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이 심볼 엑스큐션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과 같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할 때 ABC 변수에 어떤 값을 입력해야 버그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ABC 변수는 우리가 결과적으로 알고 싶은, 즉 사용자가 이제 뭐 인풋으로 넣는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값이 돼야 될지 모르는 하지만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값이기 때문에 각각 알파와 베타와 감마의 심볼로 변환해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버그 함수를 호출하려면 x와 y와 z의 그 변수의 합이 777이 되어야 되는데 이 변수들은 ABC 입력값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거기에 도달해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심볼릭 익스큐션을 통해서 각 분기마다 포크해 가면서 또 실행해 가면서 우리가 정의한 심볼 알파, 베타, 감마와 함께 구성된 익스프레션들을 만들 수가 있고, 또 버그 함수를 호출하려면 어떤 조건이 돼야 되는지 패스 프레디켓이라는 것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XYZ는 concrete value고 이미 값이 정해진 채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0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initial state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알파, 즉 A의 값에 의해서 분기가 나뉘게 되죠. 그래서 알파라고 해서 A가 참일 때와 A가 거짓일 때로 두 개로 나뉘게 됩니다. 참일 때는 X가 1, 2, 3이라는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내려와서 B가 7인지 보는데 B는 저희가 베타라고 하는 기호로 나타내기로 했으니까 베타가 7보다 큰지를 비교를 하고 거기서도 또 참과 거짓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Z가 그러니까 즉 베타가 7보다 클 때는 Z는 333이라고 고정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 코드 내에서는 9번째 줄에 9번째 줄에 not A and C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미 지금 왼쪽 그 초록색 브랜치를 타고 내려올 때는 A가 참이라는 가정 하에 내려왔기 때문에 저거는 들어가지 않고 바로 G는 333이라는 코드를 이제 보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면 마지막으로 그 x 더하기 y 더하기 7을 이제 비교한 곳이 있는데, 여기까지 왔을 때 x는 1, 2, 3이라는 값을 가지고 z는 333이라는 값을 가지게 되고요. 여기까지 도달하는 이 x가 1, 2, 3 그리고 y가 0, z가 333이라는 값을 가지게 되도록 도달하는 그 조건식은 알파 and 베타가 7보다 클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베타가 7보다 크지 않은 경우, 즉 not 베타가 7보다 클 때죠. 이런 경우는 x는 1, 2, 3이라는 값을 가지고 y와 z는 둘 다 0이라는 값으로 유지가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다른 쪽 브랜치도 계속해서 execution을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not 알파 and 베타가 7보다 클 때 and 감마인 경우에 이게 만족하는 경우에는 x가 0, y가 444, z가 333이라는 값을 가져서 x와 y와 z를 다 더했을 때 777이라는 값을 가지는 코드, 즉 버그를 호출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든 경로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조건식들을 알아낼 수 있고, 그러면 저기 이제 우리가 원하는 조건식을 찾았는데, 그러면 그 A와 B와 C가 어떤 값이 되어야만 우리가 이 경로로 도달할 수 있는가는 Z3 같은 G3 같은 컨스트레인트 솔버를 활용을 해서 이를 만족하는 알파와 베타와 감마의 값이 무엇인지 찾아내면 해를 구하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알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보통 인풋을 제너레이션 하거나 뭐 익스포잇을 만들어내거나 이럴 경우에 좀 유용한 부분이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심볼릭 익스큐션을 통해서, 즉 프로그램을 정적으로 실행하며 심볼릭 익스프레션들, 이것들을 실제 어떤 기호들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계속해서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그 익스프레션들을 만들어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VM 프로텍트의 코드 가상화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바이너리 패커 또는 이제 프로텍터 중에서도 분석가들에게 가장 악명 높은 녀석은 아마도 VM 프로텍트일 텐데요. VM 프로텍트는 VM 프로텍트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회사에서 2003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개발과 판매를 해오고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최신 버전은 3.5인데 약 1년에 한 번 정도 마이너 버전이 업데이트되어서 업데이트 주기는 꽤 긴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 난이도나 이런 것들이 높은 편이라 프로그램 보호뿐만이 아니라 각종 악성 코드나 게임 핵 등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백신들이 그냥 바이너리가 유효한 코드 사이닝 없이 VM 프로텍트로 보호가 됐다라고 하면은 패킹이 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악성 코드로 분류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특히 코드 가상화 그 기법 자체가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우 까다로운데 꽤 오랜 시간 동안 코드 가상화를 좀 쉽게 풀어내는 그런 자동화 연구가 많지 않았는데요. 적어도 공개적으로 최근 BTIL이라고 하는 연구가 공개되긴 했지만 아직 초기 단계라서 그런지 실제로 좀 그 VM 프로텍트가 적용된 리얼월드 상용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돌려보면 잘 작동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상화가 된 그런 함수의 특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코드에서 볼 수 있듯이 가상화된 함수를 살펴보면 실제로 가상화가 적용된 코드 부분이 VM 프로텍트 스톱으로 점프하는 코드로 대체되고 또 나머지 공간은 0xcc로 채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면은 이제 이 왼쪽의 예제에서는 초록색 부분으로 스톱으로 점프하는 코드와 그 다음에 그 아래 0x272 만큼 그 바이트만큼 0xcc로 채워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원본 함수의 크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좀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고 보다시피 또 여기 함수의 프롤로그나 또 에필로그 같은 일부 코드는 가상화되지 않고 또 원본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상 머신의 실행이 느리기 때문에 실제 중요한 로직만 가상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점프를 따라 가보면 가상화된 함수의 스톱을 가보면 항상 한 개의 인자를 스택에 푸시하고 그 다음에 VM 엔터 코드를 호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인자는 VM 바이트 코드 포인터를 가리키는 값을 암호화한 값입니다. 정확히는 조금 더 난독화한 값에 가깝지만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암호화된 포인터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콜을 따라가 보면 VM 엔터 코드를 마주칠 수 있는데 보다시피 더미 코드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설명하는데 불필요한 그런 방해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걷어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분석할 때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죠. 자, 그런 것들을 걷어내고 VM 엔터 코드를 보면 RAX나 RBX 같은 이런 15개의 제너럴 퍼포스 레지스터들과 그 다음에 이 플래그를 스택에 푸시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레지스터들은 나중에 이제 바이트 코드를 통해서 스택에서 팝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의 레지스터가 빠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이제 RSP 레지스터입니다. VM 프로텍트의 VM은 스택 기반의 가상 머신이기 때문에 네이티브 스택 메모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스택 포인터는 조금 특별하게 처리가 돼서 다른 제너럴 퍼포스 레지스터들과는 함께 저장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프로그램 베이스 주소를 푸시를 하게 되는데 디스어셈블리에서는 0으로 보이지만 지금 여기서 릴로케이션 테이블을 통해서 프로그램이 로드될 때는 여기에 ASLR 오프셋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베이스 주소를 이제 사실 오프셋을 옮기는 과정이고요. 다음으로 초록색 부분을 보면 스택에 푸시되어 있던 우리 처음에 그 푸시해서 콜했잖아요. 그때 푸시되었던 바이트 코드 포인터를 R8 레지스터에 읽어와서 이제 복호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란색 부분에서는 이제 VM의 스택 포인터를 나타내는 RSI 레지스터를 이제 세팅을 해주게 되는데 여기서 네이티브 스택 포인터인 RSP를 RSI로 옮기는 과정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보다시피 이제 그 현재 스택에서 0x180만큼 이제 할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네이티브 코드에서 즉 가상화되지 않은 코드에서 가상화된 그런 VM 컨텍스트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좀 지켜봤는데 VM 엔터를 통해서 VM 엔터가 꼭 네이티브 코드에서 VM 코드로 넘어가지 않고 VM 코드에서 또 VM 코드로 바로 이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VM 프로텍트의 또 특이한 부분 중 하나인데, 각 바이너리 내에 여러 개의 VM이 존재를 하는데, 저희가 분석한 결과로는 아직까지 저희가 최대로 본 거는 최대 10개까지의 다른 VM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뭐 VM1, VM2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를 할 텐데, 각 VM은 그 바이트 코드 포인터와 그 다음에 스택 포인터로 각각 다른 레지스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트 코드 포인터는 우리가 VMIP라고 이제 부를 건데, 스택 포인터는 VMSP로 부를 거고, 여기에서 사용되는 그 x86 레지스터들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봤듯이 뭐 RSI를 스택 포인터로 사용하는 것도 있고요, 뭐 RBP를 사용하는 것도 있고, 다른 레지스터들을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VM마다. 그리고 하나의 VM에서 또 다른 VM으로 이동을 할 때는 VMIP와 VMSP를 그 다음 VM, 사용할 VM이 사용하는 그 레지스터들로 알맞게 변경한 이후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네이티브 코드에서든 아니면 VM 코드에서든 어쨌든 첫 번째 가상화된 그 명령에 이동을 할 때, 처음 가상화된 명령어를 실행할 때는 처음 최초 VM 디스패치 하는 코드 지점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VM 프로텍트에는 FD 루프가 없고 명령어 핸들러 주소가 바이트 코드 자체 내에 인코딩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복호화해서 점프하기 때문에 루프는 없고 이런 식으로 맨 처음에 스타트 부트스트랩을 해주는 그런 코드가 존재하는데, 노란색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부분을 보기 전에 초록색과 보라색을 먼저 볼 건데, 초록색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VMIP로부터 실제로 4바이트 값을 읽어옵니다. 이 4바이트의 값을 읽은 건 뭐냐면, 이제 명령어 핸들러 주소, 실제로 첫 번째 명령어 핸들러를 가리키는 주소를 얻기 위해서 갖고 오는데, 이거 자체가 그냥 주소가 아니라 이제 그 난독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래에 이제 XOR과 NOT과 ROR 이런 걸 통해서 복호화를 한 다음에 이제 보라색 코드와 함께 더해져서 코드 주소에 더한 후에 실제 메모리 안에 그 함수 주소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따가 조금 더 보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란색 코드는 왜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되냐면, 노란색 코드의 결과물이 사실 결국에는 사용이 되지 않아요. EDI로 결국엔 저장이 되는데, 그럼 이건 더미 코드인가 할 수 있는데, 이건 더미 코드가 아니라 이 레지스터는 나중에 바이트 코드를 실제 복호화하기, 바이트 코드도 또 암호화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오퍼랜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복호화하기 위한 또 인크립션, 디크립션 키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직접 바이트 코드 주소와 핸들러 주소를 손으로 복호화해 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파이썬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서 어셈블리에서 계산하고 있는 것을 똑같이 계산해 볼 수 있는데, 왼쪽 코드를 이제 실행하게 되면 뭐 여기서 보다시피 처음 아규멘트는 우리가 푸시콜 할 때 들어왔던 난독화된 암호화된 그 포인터를 나타내고, 그거에 이제 뭐 더하고 ROL하고 비스왑하고 뭐 니게이션하고 이런 것들을 과정을 일련의 그런 복호화 과정을 통해서 계산을 해보면 R8, 즉 이제 바이트 코드 주소가 R8에 제대로 담기는 거 볼 수 있고, 또 파이썬으로도 우리가 계산해서 그 주소는 0x1400930AD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계산된 바이트 코드 주소를 R8에 담고 이제 실행하게 되는 코드인데, 마찬가지로 해당 바이너리 주소에서 액세스하는 값을 가지고 실제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8 우리가 좀 전에 계산했던 걸로 시작하고, 거기서 4를 뺀 다음에 그거를 메모리 주소로 액세스를 하는데, 이건 바이너리 안에 있기 때문에 실제 값을 읽어와서 나머지 또 계산을 해보면 핸들러 주소를 얻게 되는데, 다음 핸들러 주소는 0x140553403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실제로 VM이 어떤 식으로 이제 핸들러 주소와 바이트 코드 주소를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는데, 처음 디스패치 코드에서 지금 예제로 보고 있는 이 VM에서는 IP, 즉 그 인스트럭션 포인터가 역방향으로 진행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어떤 값을 읽기 전에, 바이트 코드에서 읽기 전에 4바이트만큼 빼고 나서 그 값을 읽었거든요. 즉 거꾸로 올라간다 소리죠, 인스트럭션 포인터가. 근데 또 다른 VM에 따라서는, 다른 VM에서는 정방향으로 또
평소대로 진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조합이 무진장 많고 또 이걸 수작업으로 다 이해하기에는 그리고 분석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번거롭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또 예제는 이제 명령어 핸들러를 좀 살펴볼 건데, 예제는 되게 간단한데, VM Protect의 주요 개념을 이해하는 유용한 예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 코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해요. 난독화나 이런 다른 더미 밸류나 난독화 코드들이 들어있어서 복잡하지만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이런 식인데, 로직 자체는 되게 직관적입니다. 일단 뭘 하는지 보면, 초록색 부분부터 보면, VM 스택에서 8바이트 값을 이제 팝을 하고, 그 다음에 바이트 코드로부터 1바이트 오퍼랜드를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오퍼랜드는 그 아까 우리가 까먹을 뻔했던 노란색 코드에 있었던, 여기 노란색 말고 다른 노란색 코드에 있었던 XOR 키 있죠, EDI 사용하지 않은 거, 그거를 활용해서 복구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오퍼랜드는 네이티브 스택 RSP에 대한 오프셋으로 또 활용이 돼서 그 RSP 기준으로 이 오프셋을 이동하고 거기에 그 장소에 아까 조금 전에 초록색에서 팝한 그 값을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트 코드로부터 또 4바이트를 읽은 다음에 다음 핸들러 주소를 복구하고 계산해서 또 점프를 하게 되죠. 그리고 XOR 키도 또 그 레지스터도 업데이트를 해주게 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드를 딱 하나만, 이 패턴만 본다고 해서 다른 데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적용을 못해요. 왜냐면 XOR 키는 함수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바뀌고 그 순서대로 가야만 말이 되는 디크립션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코드를 그냥 내가 다른 걸로 교체를 딱 해버린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있는 체인들이 다 깨지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뭐 손으로 또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오퍼랜드 디코딩의 결과값과 또 다음 명령어의 주소를 계산할 수 있는, 명령어 핸들러의 주소를 계산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1바이트 오퍼랜드를 저 주소에서 읽어보면 사실 0x92라고 하는 값이 읽힙니다. 근데 이 복구화 과정을 통해서 오퍼랜드 복구가 끝나면 0x00이라는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그 RBX가 0이 되고 RSP의 오프셋이 지금 여기서 액세스하는 오프셋이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고 또 R9에 결과적으로 저 값이 쓰이게 되면서 나중에 다 더해졌을 때 다음 명령어 핸들러는 저기 써져 있는 그 값으로 된다라는 것들을 손수 계산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VM exit을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실행이 되는데 이런 방식은 아까 소개했던 이제 threaded 코드랑 개념이 비슷한데 VM 프로텍트에서는 여기서 조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이트 코드 자체의 핸들러 주소를 인코딩해서 다음 핸들러를 직접 호출하는, 아예 디스패처가 중간중간에 없는 그런 호출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이 기법은 이제 directly threaded 코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 VM exit인데 바이트 코드 실행이 끝나고 네이티브 코드로 이동할 때 VM 스택에 있는 x86 레지스터들을 이제 복원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레지스터 복원이 마무리가 되면 리턴 명령어를 통해서 원래 네이티브 코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VM 프로텍트 코드 가상화에 대해서 좀 빠르게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컨텍스트를 바꾸기 위한 VM 엔터와 엑시스 존재하고 또 VM 컨텍스트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 레지스터로 바이트 코드 포인터와 VMIP라고 하는 바이트 코드 포인터를 가리키는 레지스터와 또 스택 포인터를 가리키는 VMSP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이거는 VM마다 각각 또 다른 조합을 사용을 하고요. 컨트롤 플로우 변경에 있어서는 이제 바이트 코드에 대한 다음 핸들러 포인터를 탑재하는 그 바이트 코드 내에 탑재하는 방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또 네이티브 코드나 바이트 코드에도 어느 정도의 난독화나 더미 코드들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분석하기 좀 까다로운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다음 목표는 이제 명령어 핸들러에 대한 그런 분석 자동화인 거죠. 손으로 할 수 있지만 너무 많고 복잡하고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자동화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VM 명령어 예제를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트럭션 핸들러를 코드를 보면 조금 전에 봤던 코드 그대로인데 스택에서 팝을 하고 그 값을 이제 RSP 플러스 오퍼랜드에 저장하는 그런 코드였어요. 이건 뭘 하는 코드냐면 VM 프로텍트는 이제 VM 버추얼 머신이 스택 기반의 버추얼 머신이에요. 그래서 어떤 명령을 할 때 스택에 있는 것들을 갖다 쓰고 또 결과를 다시 스택에 푸시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작동을 하는 스택 머신인데
효율성, 이게 너무 효율성이 별로 안 좋잖아요. 특히 어떤 아규먼트들을 많이 활용하고 계산이 많고 이러면 계속 스택에 넣었다 뺐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간 효율성이나 이제 메모리 액세스 효율성을 위해서 스크래치 메모리라는 거를 또 별도로 운영을 합니다. 여기서 저장 공간을 사용을 해서 지금 현재 뭐 사용하지 않는 값들을 저장하거나 아니면 템포러리 값들을 저장을 해서 스택을 통해서 액세스가 아니라 한 번에 바로 액세스가 가능하도록 오프셋을 가지고 액세스할 수 있도록 그런 스크래치 메모리 영역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는 뭐 하는 거냐면 그 VM 스택에서 어떤 값을 읽어와서 팝해서 그거를 스크래치 메모리에 저장하는 그런 그 오프셋에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write scratch memory라고 이름을 지었고 마찬가지로 read from scratch memory 명령어도 존재합니다. 한 가지 명령어 핸들러를 더 살펴볼 건데 이 instruction 핸들러는 add 명령어 핸들러입니다. 그래서 이건 보면은 8바이트 정수 2개를 더하는 핸들러인데 VM 스택으로부터 이제 초록색 부분 보시면 2개의 인자 값을 팝해서 그 두 값을 파란색에서 더하고 그 다음에 그 연산 결과를 이제 스택에다가 다시 푸시를 합니다. 기억하시면 RSI는 지금 VM 스택 포인터죠. 그래서 스택에다가 저장을 하고 푸시를 하고 또 이어서 이 플래그 마찬가지로 네이티브 스택에 푸시한 다음에 그거를 다시 팝해서 RSI 즉 지금 스택에다가 푸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연산 결과와 그 이 플래그를 스택에 푸시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VM Protect VM에서는 지원하는 그 명령어의 종류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이트 코드에서 이제 사용하는 그런 대부분의 연산이 add와 nand 그리고 nore를 사용해서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subtract 이런 게 없고 subtract도 이따 보겠지만 add를 활용해서 이제 구현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VM Protect 코드 가상화를 디버추얼라이즈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화 과정을 위해서 크게 이제 3개의 큰 페이즈로 나눌 수 있는데 이번 발표에서 저희가 집중할 부분은 리프팅과 최적화 부분, 가운데 부분입니다. 첫 번째 거는 전처리 부분이라 뭐 예를 들어서 P를 파싱한다든가 거기에서 디스어셈블을 통해서 VM 엔터나 엑싯이 어디 있는지 알아내거나 VM 핸들러가 어디 있는지 좀 알아내거나 이런 것들인데 그런 전처리 작업이 어느 정도 끝나면 실제 버추얼라이즈 된 x86 그 코드를 버추얼 머신 IL이라고 하는 VMIL로 리프팅하는 과정, 그리고 VMIL은 이제 이따 얘기하겠지만 스택 베이스 머신이라서 이거를 좀 더 분석과 최적화에 특화된 그런 레지스터 베이스드 IL로 변환하는 과정, 그 다음에 그 변환된 것들을 또 최적화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사실 그게 골자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후처리 과정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다 어떤 것을 하는지 디버추얼라이즈를 했으면 그거를 결국 x86 네이티브 코드 다시 전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셈블리를 제너레이션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 바이너리 패칭을 통해서 다시 원본 그 바이너리에 집어넣어주는 부분,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중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서 보았듯이 이제 수백 개 각기 다른 명령어 핸들러를 수작업으로 분석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할 뿐더러 사실상 컴파일되거나 뭐 다시 컴파일되거나 새로운 버전이 나왔을 때는 이 작업들을 모두 다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VM Protect 바이트 코드에서는 뭐 각 명령어에 대한 그런 난독화 뿐만 아니라 그 포인터 난독화, 포인트 인코딩 같은 것들이 진행이 되고, 또 오퍼랜드 자체도 아까 봤듯이 난독화가 되어 있는데 그 난독화가 각 VM마다 각기 다른, 또 명령어 핸들러마다 각기 다른 키를 사용해서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에 다 디버추얼라이즈를 하지 않으면 사실 부분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또 의존하는 레지스터들이 이전에 어떤 핸들러가 실행이 되었는지에 따라서 의존성이 생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수작업을 해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수준이다 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동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난독화된 이런 바이트 코드를 좀 쉽게 분석할 수 있는 형태로 자동으로 변형, 즉 리프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조금 전에 봤던 그 add instruction 핸들러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명했듯이 VM Protect에서는 이제 스택 기반 VM을 구현을 하기 때문에 모든 명령어 핸들러들이 이와 비슷한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즉 그 VMSP 레지스터와 VMIP 레지스터가 명확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VM마다 조금씩 어떤 레지스터를 사용하는지 다르지만 그 가상 레지스터는 항상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일련의 순서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는 형태의 코드가 존재를 하는데, 일단 초록색 부분처럼 첫 번째로 일단 어떤 스택으로부터 값을 꺼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무언가를 하죠. 연산을 하고 그 결과를 다시 VM 스택에 저장을 하고, 그리고 이 플래그가 있다면 이 플래그도 다시 저장을 해줘야 되고, 나중에 correctness를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핸들러로 점프하는 것들을 계산해서 점프하는 이런 코드의 형태를 일반적으로 인스트럭션 핸들러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령어 핸들러들을, 인스트럭션 핸들러들을 심볼릭하게 실행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심볼릭 익스프레션들을 만들고 또 분석함으로써 핸들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알게 되는데, 여기서 그 명령어 종류와 오퍼랜드 그리고 다음 핸들러를 이제 심볼 익스큐션을 통해서 알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보다시피 이런 점프 R9 같은 인다이렉트 점프를 만나면 사실상 다음 또 베이직 블럭으로 뛰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심볼 익스큐션을 중단하는 그런 척도가 되게 되고요. 이때 이제 심볼 익스큐션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심볼릭 밸류로 만들 것인지 또 어떤 것들을 컨크리트 밸류로 만들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연구에서 명령어 핸들러 대상으로는 적어도 이제 이런 명령어 핸들러들을, 우리가 인스트럭션 핸들러들을 분석할 때는 VMSP 레지스터, 즉 여기서는 이제 RSI가 되겠죠. 이 VM에서는 VMSP 레지스터와 또 VM 스택,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스크래치 영역으로의 메모리 액세스, 이런 것들은 다 심볼릭하게 처리를 할 거고, VMIP 레지스터, 여기서는 R8이죠. VMIP 레지스터와 그 다음에 다른 모든 레지스터들과 메모리들, 위에 이제 심볼릭하게 만든 거 말고 나머지들, 메모리 액세스라든가 아니면 바이너리에 대한 액세스들, 이런 것들은 다 콘크리트하게 처리를 해가지고 실제 값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심볼릭 익스큐션을 통해서 심볼릭 익스프레션, 즉 심볼릭 아웃풋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add 명령어 핸들러를 가지고, 예제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이제 초록색 보면 어셈블리에서는 어떤 RAX에다가 그 RSI로부터, 이제 RSI는 스택 포인터인데 스택에서 값을 읽어서 넣는 거, 그 다음에 RCX에다가 두 번째 인자를 스택에서 읽어서 넣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심볼릭하게 익스큐션을 하면 그 VMSP 자체 우리가 그 심볼릭하게 했고, 그 VMSP로 읽어드리는 것도 심볼릭하게 했기 때문에 RAX는 이제 read from VMSP라고 하는 심볼을 갖게 됩니다. RCX도 마찬가지인데 VMSP 플러스 8이라고 하는 곳에서 읽는 그 심볼을 갖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심볼들이 더해진 결과, 즉 RAX 플러스 RCX도 결국에는 심볼이 되기 때문에 RAX 플러스 RCX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근데 RAX는 read VMSP고 RCX는 read VMSP 플러스 8이기 때문에 그거가 두 개가 더해지는 그런 익스프레션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쭉쭉쭉쭉쭉 따라와서 결국에는 심볼릭 아웃풋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 VMSP 플러스 8에다가 read VMSP 플러스 8을 이제 쓰는 것 자체가 또 익스프레션이고, 또 이 플래그를 VMSP에 쓰는 것 자체가 익스프레션이고, VMIP는 R8은 여기서 컨크리트한 값이기 때문에 실제 바이트 코드 데이터에서 컨크리트한 값을 읽어와서 이제 계산에 활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심볼릭 아웃풋에서는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핸들러에서는 지금 VMSP의 값은 변하지 않는데, 그래서 VMSP 프라임과 VMSP가 같은데, 이 이유는 뭐냐면 지금 VMSP에서 두 개, 그러니까 즉 스택에서 두 개의 인자를 팝했고, 또 두 개의 그 결과값과 연산의 결과가 이 플래그를 푸시했기 때문에 두 개가 팝되고 두 개가 푸시됐기 때문에 VMSP 자체는 변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했다면 이제 심볼릭 익스프레션에 표시가 되겠죠. 바로 이 예제로 볼 수 있는데, 이 예제는 우리가 또 친근한 write scratch memory 그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VM 스택에서 읽은 데이터를 스크래치 영역에 쓰는 명령어이기 때문에 VM 스택과 스크래치 영역의 그 액세스는 심볼릭하기 때문에 익스프레션 기호로 등록이 된 걸 볼 수 있고, 또 오프셋을 나타내는 RBX 같은 경우에는 그 컨크리트한 값들로부터 얻어졌기 때문에 처음에 이건 원래 다 컨크리트하게 했었고, R8도 컨크리트이고 거기서 읽어지는 메모리 액세스도 컨크리트이기 때문에 실제 바이너리에서 읽어진 그 컨크리트한 값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막 실행을 해가지고 실제로 계산이 될 거고, 컨크리트한 값으로. 그래서 이 아래 심볼릭 아웃풋을 보면 스크래치 플러스 0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위에 그 파란색 부분을 보면
write scratch 플러스 rbx, rcx였죠. 근데 저기에서 rbx는 이제 실제로 0이라고 하는 concrete한 값을 가지기 때문에 심볼릭 아웃풋에서는 플러스 0이 그대로 숫자로 기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0번째 오프셋에 쓰는 거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죠. 이 명령어는. 그래서 이제 이전 예제와는 다르게 여기서는 BMSP가 BMSP 플러스 8로 이제 변경되는 그 심볼릭 아웃풋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BM 스택에서 한 값을 읽었고 그 스크래치 메모리에다 쓸 값을 읽었고 스택에다가는 아무것도 푸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스택에서 하나를 팝한 그런 결과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심볼릭 익스큐션을 할 때 바이트 코드와 그 대부분의 레지스터들을 우리가 concrete 상태로 실행을 했잖아요. 그 실행을 함으로써 더미 명령에 얻어지는 이익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더미 명령어가 심볼릭 결과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게 되고, 또 심볼릭 실행이 끝나게 되면 RIP의 다음 핸들러 주소가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핸들러가 어디 있는지 알아서 그걸 또 추가적으로 계속 분석할 수 있게 되고, 또 세 번째로는 심볼릭 결과에 이미 난독화가 어느 정도 해제된 상태에, 그러니까 사실상 계산된 결과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퍼랜드가 사용되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이거를 분석하고 자동적으로 이해하는데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심볼릭 익스큐션 자체가 워낙 느리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 트레이드오프를 잘 맞춰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심볼릭 익스큐션을 통해서 얻게 된 심볼릭 익스프레션을 그 심볼릭 아웃풋 결과를 기반으로 버추얼 머신 IL이라고 하는 상위 인터미디엇 랭귀지, 그러니까 중간 언어로 바꿔줘야 됩니다. 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BMI는 저희가 이제 정의를 한 건데 아무렇게나 정의를 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BMI라고 하는 높은 수준의 IL로 리포팅을 하는데, BMIL로 리포팅하는 과정은 기본적으로 이제 심볼릭 익스프레션에 대한 패턴 매칭을 통해서 명령어와 오퍼랜드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예제들을 BMIL로 바꿔보면 왼쪽과 같이 간단하게 표현이 가능한데, 어떤 그 BMSP에서 읽고 BMSP 플러스 1에서 뭔가를 읽어서 더하고 그 다음에 그걸 BMSP 플러스 8에다가 저장을 하고 또 BMSP에다가는 이 플래그를 저장하고 스택은 변화가 없는 이런 형태의 심볼릭 아웃풋을 나타내는 코드는 명령어는 add 명령어다 라는 식으로 이제 패턴 매칭을 통해서 저렇게 바꿔주는, 리프팅을 해주는 거죠. 리프팅을 해주게 되면 뭐 아래 거는 이제 WR 스크래치, 즉 write 스크래치 메모리 0번째 오프셋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명령어를 만들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BMIL은 여전히 스택 기반의 언어이기 때문에 인자는 스택에서 팝해서 쓰고 또 그 결과는 또 푸시되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add라고 인스트럭션이 하나 있지만 실제로 add라는 인스트럭션은 그 스택에 지금 두 개의 인자를 팝해서 쓰고 그 결과를 다시 푸시하는 그런 이제 BMIL인 거죠. 그리고 뭐 자세하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만 실제 구현을 할 때 우리가 한 가지 더 신경 써야 되는 거는 각 아리트메틱 연산 그 명령어들은 다른 연산 크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q-워드를 더하는 연산일 수도 있고요, 똑같이 더하는 연산이더라도 두 개의 d-워드를 더하는 연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오퍼랜드의 사이즈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다른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x86을 나중에 비가상화를 할 때, 그리고 이제 x86 코드를 제너레이션 할 때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도 마찬가지로 BMIL에서 트래킹을 해줘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이트 코드를 뭔가 자동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좀 살펴봤는데, VM 엔터와 또 엑싯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VM 엔터와 엑싯에 대한 분석은 x86 레지스터들을 스택에 푸시하거나 팝하는데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나열되는 거를 이제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값들을 우리가 심볼로 처리할지, 우리 이전에는 뭐 BMSP나 이런 것만 심볼로 처리를 했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 순서를 다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값들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그래서 엔터와 엑싯 할 때 스택에서의 레지스터 저장 그리고 복원 순서를 이제 기록하게 됩니다. 심볼릭 익스큐션을 통해서. 예로 살펴보면 VM 엔터 대상으로 심볼릭 익스큐션을 할 때는 모든 레지스터들을 심볼릭하게 설정을 하고 실행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와 그 결과물 보다시피 RSP 기준으로 어느 지점에 어떤 레지스터가 쓰였는지를 기록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총 RSP가 얼마만큼 움직였는지 기록이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BM 엑싯에서도 그
모든 레지스터에 대해서 심볼릭하게 설정을 해서 결과적으로 BMSP 기준 어느 오프셋에서 읽어들인 값들이 어느 레지스터로 갔는지를 매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심볼릭 익스큐션을 통한 자동 분석의 결과로는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BM 엔터와 엑싯에서는 x86 레지스터가 스택에 푸시되거나 팝된 순서를 기록을 하게 되고, 바이트 코드에 대해서는 리프팅을 통해서 BMIL 명령어들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상수를 BM 스택에 저장하는 인티저 IL이 명령어가 있을 수도 있고, 리드 스크래치, 라이트 스크래치, 로드, 스토어, 그 다음에 add, nor, and 이런 산술 연산에 대해서도 다 BMIL로 리프팅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실제 x86으로 되어 있던 가상화된 코드들이 BMIL이라고 하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그런 상태의 그런 명령어가 된 거죠. 명령어의 집합이 된 거죠. 자, 그렇다면 바이트 코드 내의 브랜치는 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바이트 코드 명령어 핸들러를 이제 심볼릭 익스큐션을 하게 되면 넥스트 핸들러의 주소는 concrete한 값을 가지는 바이트 코드 데이터에서 참조를 하기 때문에 주소도 마찬가지로 concrete한 밸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트 코드에서 분기를 만나게 되면 새로운 바이트 코드 주소를 BM 스택에 넣고 여기 아래에 이제 보이는 그 핸들러를 실행을 하게 되는데, 보다시피 새로운 바이트 코드 포인터와 그 다음에 BM 스택 포인터를, 즉 BMIP와 BMSP를 각각 알맞은 네이티브 레지스터에 넣어주고 아까 봤던 이니셜 디스패처 코드로 점핑을 하게 됩니다. 점핑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실제 바이트 코드끼리의 그런 분기를 주소를 알아내려면 BM 스택 자체를 심볼릭하게 처리를 하고, 그러면 이제 스택에서 읽어드리는 값이 또 결국에는 새로운 바이트 코드가 될 거고, 새로운 바이트 코드 주소도 심볼릭 아웃풋이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뭔가 주소를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심볼릭 익스큐션과 그 컨스트레인트 솔버로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해당 그 익스프레션 자체를 concretize해서 실제 값으로 변화를 하려면 조건부 분기 타겟이기 때문에 그 타겟은 두 개의 값을 가질 수 있어요. 그쵸? 분기이기 때문에 두 값 모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concretization을 하면은 사실 하나의 값만 나온다든가 그럴 수밖에 그런 제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은 아예 그냥 심볼릭 익스큐션을 통해서 바이트 코드 주소가 될 수 있는 모든 값을 알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concretization을 하지 말고 실제로 여기의 값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해를 하나 구하고, 솔루션을 구하고, 그 솔루션을 이제 구한 다음에는 그게 타겟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타겟 그 expression and not 그 타겟을 하면 이 타겟이 아닌 또 가능한 답을 구하라고 하겠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반대 그 브랜치의 주소를 알아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유효하긴 한데 복잡도도 높아지고 또 실수를 하기가 쉽고, 실제로 저희가 코딩을 하면서 실수를 해서 좀 제대로 된 값들이 안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제 BMIL 자체를 분석해서 각 분기 타겟의 바이트 코드 주소를 그냥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심볼릭 익스큐션을 쓸 때는 쓰고 또 쓰지 않을 때는 다른 좀 더 최적화된 방법을 사용하는 그런 트레이드 오프들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되는 것들이고요. 리프팅을 통해서 그 바이트 코드를 나타내는 x86 코드에서 BMIL을 저희가 생성을 했고, 또 이제 이거를 최적화하고 또 궁극적으로 다시 가상화가 해제된 x86 명령어로 변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생성된 BMIL 분석을 통해서 베이직 블럭 사이에 그런 컨트롤 플로우 획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기적으로 계속 BMIL 리프팅을 쭉쭉 적용해서 가상화된 함수의 시작점으로부터 도달 가능한 모든 베이직 블럭에 대해서 리프팅을 진행하고, 더 이상 분석할 그 베이직 블럭이 없다면 이제 해당 함수의 분석은 종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함수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BMIL은 아까 얘기했듯이 스택 베이스 형태예요. 스택 베이스 BM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최적화하는 건 되게 까다롭거든요. 스택에 이제 그 리즈닝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그램 분석과 최적화에 용이한 이제 컴파일러 이론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Single Static Assignment라고 하는 SSA 기반의 그런 레지스터 기반의 IL로 변환을 하는 과정을 적용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각 BMIL에 대해서, BMIL 명령어에 대해서 스택으로부터 팝하는 것들은 이제 SSA 레지스터를 할당해서 매핑을 시키고, 또 연산 결과에 대해서도
푸시를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SSA 레지스터에다가 할당을 시켜서 매핑을 하고, 또 이를 기반으로 RIL 명령어를 생성을 하고, 또 이 결과를 담은 SSA 레지스터들을 스택에 이제 푸시를 해서 시멘텍 자체는 똑같이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또 스크래치 메모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스크래치 메모리는 사실상 SSA 레지스터 값들을 담기 때문에 스크래치 메모리에 읽거나 쓰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SSA 레지스터를 할당해서 사용하는 move 명령어랑 사실상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BMIL 명령어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RIL, 즉 Register Based IL 명령어를 정의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예제들은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read scratch, write scratch 그런 명령어는 RIL 명령어에서는 move instruction과 똑같고, 이제 오퍼랜드는 두 개인데 그 오퍼랜드 2, 즉 밸류, 어떤 밸류를 어떤 리절트 레지스터에 옮길 건지, SSA 레지스터에 옮길 건지를 이제 결정해 주는 거고, 뭐 add나 store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add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스택에서 두 개의 left와 right 인자를 팝한 다음에 그 다시 더하고 그 결과값 리절트를 푸시에다 팝하고 이 플래그를 리절트를 푸시하고 또 이 플래그를 푸시하는 형태였지만, 이제는 RIL에서 어떻게 나타내지냐면 left와 right 오퍼랜드가 존재를 하고, 또 그 반응값인 리절트와 이 플래그를 나타내는 그런 그 SSA 레지스터를 할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환을 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저희가 자세히 설명하지 못하지만 이것보다 조금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오퍼랜드 사이즈가 항상 8바이트로 고정이 되는 게 아니라 또 중간중간 오퍼랜드 사이즈가 바뀐 것들에 대한 또 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extract나 뭐 insert, concat 등을 통해서 뭐 4바이트에서 8바이트 익스텐션을 시킨다든가 이런 각기 다른 사이즈의 SSA 레지스터를 사용하는 그런 로직을 구현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구현할 때는. 그래서 이제 그 RIL 형태로 된 프로그램 분석을 하는 거는 기존의 이제 컴파일러 이론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 분석 또는 프로그램 최적화와는 크게 별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사용되지 않는 레지스터를 삭제해서 레지스터 네이밍을 좀 수월하게 한다든가, 뭐 데드 코드 일루미네이션과 거의 비슷한 거죠.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그런 레지스터들을 삭제시키고, 뭐 실행되지 않는 코드들은 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과가 사용되지 않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코드가 있어요. 근데 이 결과값은 앞으로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아요. 그럼 이거는 의미가 없는 코드였던 소리죠. 그거 삭제시키고, 그리고 컨스턴트 프로퍼게이션 시키고, 그래서 move 명령어들을 좀 삭제시키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코드를 좀 더 간결하고 최적화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적용을 할 텐데, VM 프로텍트에 의해서 X86 코드가 바이트 코드로 이미 한번 변환이 됐던 거기 때문에 되게 더러워졌고 되게 비효율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바로 최적화를 그냥 적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원래 컴파일러가 제너레이션 한 코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제들을 살펴보면 이 위에 있는 4개, 뭐 어떻게 보면 3개의 인스트럭션을 이제 하나의 add 인스트럭션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뭐 레지스터 1번을 레지스터 4번에 옮기고, 그 다음에 300이라고 하는 숫자를 레지스터 5번에 옮기고, 그 다음에 4번과 5번 레지스터를 더해서 7번에 넣는, 그리고 그 6번에 이 플래그를 담아주는 건데 이 플래그 쓰질 않죠. 그래서 어떻게 최적화를 할 수 있냐면, 어차피 레지스터 1번을 4번에 옮기고 4번을 쓸 거니까 바로 레지스터 1번을 쓰고, 그 다음에 300이라고 하는 컨스턴트는 5번에 저장했다 또 쓰니까 그냥 바로 300을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의 무브를 없애주고, 또 결과값은 7번에 저장이 되니까 그대로 유지를 하되, 그 이 플래그는 그 이후에 사용되지 않고 바로 엑시트를 하기 때문에 레지스터 할당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제 명령어를 구현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레지스터 기반의 IL인 RIL을 최적화하는 과정을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볼 거는 이제 subtract 명령어인데, 아까 말했듯이 사실 subtract라는 그 명령어는 없어요. VM 프로텍트의 가상화된 명령어에는.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살펴보려면 최적화를 해보려면 그런 subtract가 아닌 것처럼 보인 걸 subtract로 바꾸고 하는 그런 최적화인 거죠. 그래서 그 이해 보수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a-b는 a 플러스 마이너스 b와 같습니다. 그쵸? 근데 이해 보수에 따라서, 연산에 따라서 컴퓨터에서는 마이너스 b는 not b 플러스 1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a-b는
a 플러스 not b 플러스 1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유의할 부분은 x86에서의 subtract 명령어를 add로만 표현을 하고 싶다면 이 플래그도 알맞게 고쳐줘야 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상화된 모든 x86 명령어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정을 해줘야 되고, 또 이번 연구에서 대부분의 그런 최적화 과정이 이런 이 플래그 값이 변경되는 걸 정확하게 발견하고 또 그걸 처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예제를 보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x86의 그 subtract 명령어가 vmprotect에 의해서 가상화가 되면, 그리고 그 가상화된 거를 저희가 다시 VMIL로 바꾸고 VMIL을 다시 RIL로 바꾸면 리프팅하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 아직 최적화가 되지 않은 그런 RIL 코드인 거죠. 그래서 nore와 뭐 add, nand, 그리고 또다시 add 이런 걸로 이제 구현이 되어 있는데, 보다시피 이제 요 조합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데, 이해 보수 연산을 잘 기억하면서 따라가 보면 이 복잡해 보이는 연산이 사실은 두 개의 변수의 차이를 구하는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하나하나 따라가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오른쪽에 써놓은 투스 컴플리먼트 연산을 잘 보시고 왼쪽에서 어떤 연산들이 일어나는지를 보면서 매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종 연산 결과는 61번 레지스터에 들어가게 되고, 최종 이 플래그 값은 83번 레지스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잡해 보이는 코드의 절반 이상은 사실 이 플래그를 제대로 계산하는 부분에 속해요. 그래서 그 세 번째 nor 오퍼레이션 이후에, 그러니까 결과값을 61번 레지스터에 넣은 다음부터는 이 플래그를 제대로 수정해주는 과정입니다. 그 나머지 과정들은. 그래서 이런 명령어들의 집합을 이제 알아내서 그거를 간단하게 subtract 명령어구나로 나타내는 그런 최적화를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vmprotect에서는 이제 기본 연산을 기반으로 다른 연산 명령어들을 구현을 하기 때문에 이런 연산을 최적화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더 간단한 코드를 생성해내는데, 그래서 즉 디컴파일이 됐을 때 이제 좀 말이 되는 코드로 변환이 되는 그런 키포인트입니다. 이런 기본 연산 기반으로 다른 연산 이제 명령어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예제들을 좀 보여드리는 거고, 여기서 이제 조금 특이한 거는 if then else with condition code라는 건데, 이 플래그 값에 따라서 타겟 주소, 즉 successor 블럭의 그 다음으로 오는 블럭의 주소가 뭐 레지스터 1번, 레지스터 2번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그런 이제 형태를 지니게 된다는 점입니다. 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그냥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컨디셔널 브랜치는 어떻게 보이는지를 보여드리고, VMIL로 한번 보여드리고, 이게 RIL로 나타냈을 때, 그리고 X86으로 실제로 변환을 했을 때의 내용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조건분기가 VMIL에서는 이렇게 보여요. 그 색깔 코딩된 거를 하나씩 다 읽지는 않을 거고, 좀 크게 뭉뚱그려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믿지 못하시는 분들은 실제 이 내용을 가지고 숫자 계산해 보시면 대충 제가 도달한 그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동일한 결과를 보게 될 테니까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제가 일단은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빨간 부분은 대상 값을 읽어와서, 대상값이 x라고 일단 여기서 할게요. 값을 읽어와서 그 AND 연산을 합니다. 그래서 x AND x를 해서 이 플래그를 계산을 하게 되고, 그 연산에서 나온 이 플래그의 값을 이제 보라색 부분에서 0x80과 AND를 하고 또 오른쪽으로 7번 시프팅 합니다. 그래서 한 비트를 꺼내내는데, 그거는 사인 플래그죠. 이 플래그에서 저 0x80에 있는 비트는 이제 사인 플래그입니다. 그런 다음에 초록색 부분에서 사인 플래그에서 1을 빼죠. 그래서 1을 빼서 컨디션 코드라는 걸 이제 계산을 하는데, 이때 사인 비트가 0이나 1이기 때문에 C의 값은 마이너스 1이나 0이 되겠죠. 회색 부분에서는 회색 부분이 아니라 노란색이죠. 노란색 부분에서 이제 not C, 조금 전에 했던 C 계산을 했는데, 그 not C와 또 하나의 브랜치 타겟 주소, 이제 조건부 분기니까 브랜치 타겟이 두 개가 있겠죠. 그래서 브랜치 타겟 주소와 하나는 이제 바로 떨어지는 그거고, 하나 참일 때 그리고 false일 때니까, 어쨌든 브랜치 타겟 주소 하나를 가져와서 not C하고 AND를 하고, 그래서 그걸 이제 변수에 담습니다. 여기서 제가 T1이라고 불렀는데, 회색 부분에서도 비슷하게
C와 또 나머지 브랜치 타겟 주소와 AND를 해서 그걸 변수에 담습니다. 제가 이제 T2라고 할게요. 그리고 나서 주황색 부분에서 두 변수를 더합니다. 그래서 T1과 T2를 더해서 브랜치 타겟을 최종 브랜치 타겟을 계산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ASLR 오프셋을 더해서 실제 코드 주소를 연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이 연산을 통해서 조건부 브랜치가 구현이 되는 건데, 실제 브랜치가 없이 브랜치가 구현이 되는 그런 경이로운 상황인 거죠. 여기에서 이제 T1이랑 T2랑 더하면 뭐 주소가 두 개인데 이상한 주소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잘 보면 C는 여기서 그 컨디션 그 코드 비트는 마이너스 1이나 0이라고 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은 0x FFF죠. 있거나 아니면 0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사인 값의 그 결과에, 사인 비트의 결과에 따라서 T1과 T2가 그 중에 하나는 무조건 0의 값을 가지게 돼요. 그쵸? 왜냐면 하나는 이제 C가 0이나 그 0이나 마이너스 1, 즉 FFFF니까 not이 되면 0이 돼서 AND가 되면 그냥 0이라는 값이 될 거고, 그게 만약에 그냥 FFFF였으면은 다 모든 비트가 매스킹이 돼서 그 값이 그대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두 개, 하나는 0이 되고 하나는 실제 값이 돼서 더해지면서 실제 브랜치 타겟이 계산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RIL로 나타내면 이제 저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사인 비트를 보고, 이 플래그에서 사인 비트를 보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브랜치 주소가 달라진다를 나타낸 거고, x86으로 보면 훨씬 더 간단합니다. 사실 어떤 값을 AND해서 그 AND의 결과에 대해서 사인리스를 보고 점프를 하는 코드는 테스트 EAX, 뭐 EAX는 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EAX 어떤 레지스터를 테스트한 다음에 그거의 사인 비트에 따라서 점핑하는 코드가 이거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저희가 두 개의 그 브랜치 슬롯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는 JS로 점핑을 하고 또 다른 거는 그 다른 주소로 그냥 무조건 점프하는 코드를 생성을 해내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런 식으로 RIL을 최적화를 하고 나면 x86 코드와 매우 흡사해지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x86의 네이티브 레지스터 대신에 SSA 레지스터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앞서 알아낸 VM 엔터와 엑싯에서 스택에 푸시된 그리고 또 팝된 순서를 활용을 해서 SSA 레지스터 중 일부는 원래 x86 레지스터와 매핑이 가능해지는데, 또 한편으로는 다른 일부 SSA 레지스터는 그런 매핑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x86 레지스터를 사용해야 할지 우리가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은 그냥 레지스터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x86에는 한정된 레지스터만 있기 때문에 그 레지스터를 실제 매핑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름을. 그래서 적절한 매핑을 자동으로 찾기 위해서 이번 연구에서는 뭐 컨스트레인 솔버를 사용을 했습니다. RIL 명령어에 SSA 레지스터를 알맞은 x86 레지스터에 매핑하는 것은 사실 두 개의 그 최적화 문제를 푸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레지스터 네이밍 문제고요. 즉, 각 SSA 레지스터에 x86 레지스터를 할당을 하되 x86 레지스터가 부족하지 않도록 이미 다 썼는데 더 필요하다라면 못하죠. 왜냐면 x86 레지스터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할당하는 문제이고, x86 레지스터가 유한하기 때문에 이제 고려할 것들이 많은 거죠. 쉽지 않은 문제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인스트럭션 스케줄링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컴파일러 해보신 분들은 둘 다 아마 되게 익숙한 그런 컨셉일 거예요. 그래서 레지스터 네이밍 조건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레지스터 네이밍 조건에 만족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서 명령어의 순서를 재배치하는 거예요. 대신 명령어의 순서를 재배치하되 그 시멘틱, 그러니까 코드가 하는 그 행위나 그런 결과가 달라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시멘틱은 유지하되 명령어의 순서를 재배치해서 레지스터 네이밍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것이 이제 목표입니다. 이 두 문제는 사실 최적화, 옵티미제이션 문제예요. 그래서 모델링을 잘 해서 이제 구글이 잘 만들어준 OR 툴이라고 하는 그 옵티미제이션 그 컨스트레인 솔버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사실 이거를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컨스트레인 모델링을 했는데, 빠르게 얘기를 해보자면 x86 레지스터를 하나의 차원, 그리고 명령어 X 레지스터 하나의 차원, 그 다음에 명령어들을 또 하나의 차원으로 2차원 그리드를 이제 정의를 하고, 그 각각 SSA 레지스터에 대해 정의된 시점, 그리고 마지막 사용된 시점을 기준으로 이제 인터벌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뭐 결국에는 하나의 SSA 레지스터, 하나의 X86이 레지스터가 할당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리드 내에서는 1차원의 그 선과 같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인터벌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컨스트레인트는 뭐냐면 인터벌이 결국에 하나도 겹치면 안 되고, 그리고 명령어가 고유한 위치, 즉 순서가 할당 유니크한 순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명령어가 같은 X86 레지스터를 두 번 정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 플러스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컨스트레인트들이 있죠. 뭐 어떤 특정 명령어는 뭐 특정 레지스터만 사용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컨스트레인트를 다 모델링을 해서 이제 컨스트레인트 솔버에 넣어주게 되면 그 답을 구할 수 있는데, 방금 설명한 그 개념을 도식화를 해보면 이와 같아요. 그래서 각 로우, 즉 열인지 행인지 헷갈리는데, 각 로우는 X86 레지스터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각 칼럼은 명령어 슬롯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총 15개의 인스트럭션을 위한 15개의 슬롯을 만들어 놓은 거죠. 조금 전에 설명한 그 컨스트레인트에 대한 솔루션을 구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명령어가 어떤 슬롯에 들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각 X86의 레지스터의 인터벌이 어느 인스트럭션에서 시작되어서 어느 인스트럭션에서 끝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레지스터 네이밍과 인스트럭션 리오더링을 하면 스케줄링을 통해서 리오더링을 해주면 오른쪽 아래 예제처럼 이제 변환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왼쪽에는 그냥 RIL인데 어떤 뭐 2번 레지스터, 1번 레지스터 이런 식으로만 3번 레지스터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 이거를 이제 솔루션을 구하면 뭐 지금 보면은 인스트럭션 리오더링이 된 것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1번 레지스터, 2번 레지스터가 아닌 실제 X86 레지스터들이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전환을 해주는 옵티미제이션 프로블럼을 풀게 됩니다. 힘드네요. 네, 자 이제 한 15쪽 정도 남았습니다.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 이제 레지스터 매핑까지 끝났다면 사실 IL에서 실제 X86 코드로, 그 RIL에서 X86 코드로 이제 변환을 해줘야 되는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제 IL은 이미 X86 명령어와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X86 코드를 생성하는 것은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그래서 오퍼랜드의 개수가 다른 부분을 고려하긴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 X86 인스트럭션에서는 뭐 그러니까 두 개의 오퍼랜드를 가지는 게 많죠. 그래서 소스와 데스티네이션이 뭐 보통 같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RIL에서 데스티네이션과 소스 레지스터들을 분리를 시켜놨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바꿔주고, 또 X86 스펙상, 인스트럭션 스펙상 멀티플라이나 뭐 디비전 같은 소스와 데스티네이션이 무조건 특정 레지스터여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 사양상, 그 명세상.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올바른 레지스터에 담아주기 위해서 이제 exchange 명령어를 추가한다든가 뭐 move 명령어를 추가한다든가 그런 추가 작업들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추가 명령어들은 어차피 사람이 볼 때는 그냥 되게 거추장스러운 명령어일 수 있는데, 결국엔 어차피 디컴파일러가 알아서 최적화를 해주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시멘틱만 잘 유지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후처리 부분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조금 더 엑스트라를 얘기를 해보자면 바이너리 리라이팅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생성된 X86 코드를 다시 바이너리에 집어넣고 또 연결을 해주는 그런 과정을 해야 되는데, 그건 크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X86 어셈블리를 생성을 하고 나면 이제 어셈블 자체는 나즘을 통해서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비가상화를 성공적으로 다 했다면 뭐 VM 프로텍트 명령어 핸들러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겠죠. 그건 가상화된 명령어를 실행하는 코드니까. 새로운 섹션을 추가하는 것보다는 해당 코드를 그냥 디버추얼라이즈 된 코드로 덮어쓰는 방식을 사용을 했고, 또 VM 코드로 점프하는, 아까 우리 맨 처음에 보면 이제 VM 코드로 점핑하기 전에 푸시 보시기 하고 콜 이렇게 해서 VM 엔터로 들어갔잖아요. 그런 형태의 조합을 이제 높 처리 다 해주고 점프를 해서 디버추얼라이즈 된, 실제 비가상화된 베이직 블록으로 점프하도록 패치해주는 그 과정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하나의 그 가상화된 함수 내에는 또 우리는 아까 이제 하나만 딱 푸시콜 봤지만 그게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뭐 한 함수 내에서 VM 컨텍스트에서 네이티브 컨텍스트로 왔다가 네이티브에서 다시 또 VM 컨텍스트 들어가고 이러면 계속 VM 엔터와 엑시트 반복하면서 그 가상화된 코드로 점프하는, 스톱으로 점프하는 코드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찾아서 디버추얼라이즈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사실 크게 그러니까 실제 구현에서는 좀 중요하지만 개념상으로는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X86 64비트에서는 RIP Relative Addressing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관련해서 정확하게 계산하는 그런 코드를 생성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이다 프로 자체에서는 또 되게 디스어셈블리 자체가
리니어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따라가는 방식으로 리커스 디센트라고 하는 이제 스마트한 디스어셈블을 하기 때문에 그 오히려 잘못 분석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휴리스틱 같은 걸로 그 익셉션 핸들러라든가 이런 것들 파싱을 해갖고 그게 코드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막 분석을 하다가 쫑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필요 이제 VM 프로텍트가 필요 없 말이 안 나오네 피곤해지니까 버추얼라이즈 된 코드가 다 디버추얼라이즈 됐기 때문에 필요 없는 VM 프로텍트의 잔재물들은 다 높 처리를 하거나 데드 코드를 삭제하거나 엑셉션 핸들러들을 이제 삭제하는 추가 작업을 해주면 아이다가 이제 되게 행복하게 프로그램을 열어줍니다. 네, 이번 연구를 통해서 이제 디버추얼리제이션이 된 그 비가상화를 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VM 프로텍트의 울트라 세팅을 적용한 디버추얼라이즈 미 샘플 크랙 미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왼쪽에는 가상화되어 있는 형태를 볼 수 있고요. 아까 우리 봤듯이 푸시콜 이런 식으로 가상화된 함수로 가상화된 스톱으로 뛰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른쪽 코드는 이제 우리가 가상화된 부분을 디버추얼라이즈 하고 노브로 다 처리한 다음에 푸시 같은 것 노브로 처리하고 콜 부분을 또 제가 점프로 바꾸는, 그래서 실제 가상화가 해제된 코드로 점프하는 코드로 패치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살펴보면 가상화를 해제하고 자동으로 생성해낸 그 X86 코드는 오른쪽에 있고 왼쪽은 이제 원본 코드의 디스어셈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상화가 적용되기 전의 코드인 거죠. 실제 이건 소스 코드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고 그 X86 코드를 비교 왼쪽에 있고, 그 다음에 가상화된 거를 디버추얼라이즈 한 코드가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보다시피 거의 동일한 형태로 복원이 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다만 VM 프로텍트의 VM에서 이제 변환을 하는 거다 보니까 최적화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파란색 같은 부분 보면은 인자를 읽는 그런 명령어들의 순서가 바뀌었다든지, 근데 사실 시멘틱은 상관없죠. 정확한 곳에서 정확한 인자로 읽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아니면 뭐 빨간색에서 그 원본에서는 스택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subtract 명령어를 사용해서 이제 RSP만큼 얼마 정도 뺐는데 저희 결과에서는 이제 음수를 더하는 명령어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경우죠. 근데 이제 subtract가 아무래도 원래 코드에서 생성을 했던 코드겠죠. 저희가 그런 것들이 또 이것들은 쉽게 변환을 할 수도 있고, 뭐 변환을 안 해도 이제 프로그램 분석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 그런 코드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에서는 또 원본 코드보다 더 최적화된 코드를 만들어낸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록 부분을 보면 원본에서는 인자를 하나씩 각기 다른 레지스터에 담고 나서 또 그걸 더하고 그 결과를 또 다시 다른 레지스터에 덮어 쓰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데 비해서 저희 결과에서는 인자를 레지스터에 읽은 이후에 또 바로 그 다른 인자를 최종 레지스터에 그냥 바로 더해버리죠. 그러니까 무브가 하나가 더 없이 그냥 바로 애드에다 결과를 더해버리고 최종 레지스터니까. 그래서 또 무브를 두 개를 제외한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중간 과정을 없애는 최적화가 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그 가상화 해제 바이너리를 이제 아이다 헥스레이로 열어보면 원본과 디버추얼라이즈 된 버전의 코드가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제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분석이 충분히 가능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슬라이드에서는 위쪽은 실제 이제 그냥 난독화되지 않은 원본 코드를 컴파일했을 때 헥스레이로 본 결과고, 아래는 울트라를 적용하고 이제 가상화가 됐던 거를 비가상화 시켜서 헥스레이로 돌려본 결과입니다. 근데 이제 뭐 이런 심플한 케이스는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냐, 수작업을 해도 할 수 있겠다 싶겠죠. 그래서 리얼 월드 이그젬플로 이제 들 걸 하나 갖고 왔는데, 라이엇 게임즈에서 만든 안티치트 솔루션인 뱅가드입니다. 발로란트라는 게임 하신 분들 아실 텐데, 그 게임이 출시됐을 때 커널 드라이버를 활용하는 안티치트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안티치트 중에서는 처음으로 또 이제 버그 바운티를 운영을 했기 때문에 큰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취약점당 최대 10만 불까지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좀 관심이 있어서 아이디어를 한번 열어보자, 뭐 취약점 있을 수도 있잖아 하고 열었는데, 이제 PDB 파일 경로가 뚝 뜨는데 그 URL로 되어 있고, URL을 갔더니 이제 그 이미지 파일로 자기네들 팀 사진이 이렇게 걸려 있어서 이게 뭐 놀리는 건가 싶은 그런 느낌도 좀 받았는데, 바이너리 자체도 또 VM 프로텍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취약점을 찾으려면 일단 바이너리 분석이 가능해야 되는 그런 좀 딜레마에 빠진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VM 프로텍트를 해제할 필요가 생겼고, 사실 그것 때문에 이 연구를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본 바이너리를 살펴보면은 이제 보다시피 왼쪽에 우리가 아까 봤던 푸시콜 형태의 그런 조합들이 보이고 또 중간중간 가상화되지 않은 코드들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XML 레지스터를 사용하는 그 패럴렐 XOR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상화를 하지 않은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복잡한 그 명령어들은 가상화하지 않습니다. 근데 또 CPU ID 이런 것들은 또 가상화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되게 그때그때 조금씩 다른데 이런 가상화되지 않은 코드들도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저희가 이제 오른쪽에 디버추얼라이즈에서 그 스톱들을 실제 디버추얼라이즈된 코드로 이동할 때는 원본 코드들은 그대로 놔둔 것들을 볼 수 있죠.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원본 바이너리를 살펴봤을 때는 푸시콜로 되어 있던 게 여기는 이제 점프로 됐고 이 점프로 된 것들을 따라가 보면 오른쪽에 있는 게 실제로 저희가 가상화되어 있던 것들을 비가상화시킨 그 인스트럭션들입니다. 그래서 거기로 점프를 하고 쭉 코드를 실행하고 다시 돌아오고 높 하다가 또 다른 가상화된 코드로 점프를 하고 돌아오고 이랬는데 이제는 다 비가상화된 코드로 점프를 하고 돌아오고 이런 코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실행을 하면 이거를 엑스레이를 통해서 이제 디컴파일을 해서 보면 아까 조금 전에 봤듯이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상수들을 이제 이니셜 그 변수에다 집어넣고 그걸로 이제 어떤 그 연산을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상한 대로 특정 그 스택 변수에다가 엄청나게 상수를 밀어넣고 또 어셈블리에서 봤던 그런 XOR 등을 통해서 실제 XOR 작업을 하는 거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분석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건 뭐 하는 거냐면 얘네가 막 실제로 스트링 난독화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 안에도. 그러니까 이거는 VM 프로텍트에서 한 게 아니라 라이엇 게임즈에서 뱅가드를 만들 때 그 자기네들 자체적인 또 스트링 난독화와 코드 난독화 이런 것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 VM 프로텍트라는 걸 걷어내고 이제 그 내부를 이제 실제로 보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된 거를 의미합니다. 또 다른 예제를 하나 살펴보면 사실 이거는 저희 그 원래 원본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그 가상화된 코드를 여기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너무 많고 사실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원본은 담지 않았는데 그 알아볼 수 없었던 가상화된 함수가 이제는 비가상화가 돼서 평범한 드라이버 엔트리 함수의 형태로 복원된 걸 볼 수 있고 실제로 이제 심볼 같은 것도 저희가 로드를 해서 드라이버 언로드에다가 이 함수 포인터를 넣는 거구나 이런 함수를 이런 인자로 부르고 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래 그 각각의 인자와 프린트 F 같은 그런 프린트하는 그런 것들이겠구나라는 거를 어느 정도 이제 코드를 실제 가상화가 적용되지 않은 버전처럼 읽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이제 취약점만 찾으면 됩니다. 아직 취약점은 찾지 못했습니다. 네, 이제까지 VM 프로텍트의 코드 가상화를 자동으로 디버추얼라이즈 하는 방법과 그 과정을 설명을 했는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배운 결론은 이제 코드 가상화 기법이 적용된 난독화는 수작업으로 접근하기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꼬여있다. 그리고 하지만 자동화를 통해서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심볼릭 익스큐션의 장점을 활용하긴 했지만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심볼릭 익스큐션에만 의존할 수는 없고 거기에 추가적인 컴파일러 이론과 또 최적화 기법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했다라는 점이고 이 쉽지 않은 작업이었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상화 기법으로 난독화가 되어 있는 프로그램의 이제 디버추얼리제이션 자동화를 통해서 바이너리 분석이 수월해지고 또 그를 통해서 취약점 분석이나 아니면 악성 코드 분석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정리할 겸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번 연구의 개발 환경과 또 코드 관련된 통계를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프레임워크 모든 코드는 다 파이썬으로 작성을 했고요. 리프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리프터죠. 이거는 x86에서 BMIL로 변환하는 그런 코드입니다. 약 800줄 정도 작성을 했고 심볼릭 익스큐션을 여기서 활용을 했는데 그 심볼릭 익스큐션은 트라이튼이라고 하는 심볼릭 익스큐션 엔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랜슬레이터 그리고 옵티마이저라고 부르는 BMIL에서 이제 RIL로 바꾸고 RIL을 또 최적화하는 그 일련의 미드 과정은 옵티미제이션 과정은 한 1700줄 정도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로어러라고 부르는 이것도 사실 리프터 로어러 이렇게 부르긴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변환해주는 애입니다. 이제 RIL, 옵티마이즈 된 RIL을 X86 코드, 네이티브 코드로 다시 어셈블리로 변환해주는 거는 한 1800줄 정도
작성을 했고, 아까 여기에서 이제 얘기했듯이 레지스터 네이밍이나 아니면 그 인스트럭션 스케줄링 같은 걸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컨스트레인 솔빙은 구글의 OR2를 활용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리라이팅하는 그런 패턴은 약 60줄 정도밖에 쓰지 않았고, x86 어셈블리를 만들어낸 다음에 그걸 어셈블하는 거는 NASM을 활용해서 이제 어셈블을 하고 그걸로 바이너리 패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코드를 총 틀어서 보면 한 4,500줄 정도 내외로 작업을 했고, 그 이후에 조금 더 버그 픽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한 5,000줄 조금 안 되는 그런 코드의 양을 갖고 있고요. 지금 당장은 이걸 오픈소스 할 생각은 없는데, 워낙 지금 난장판으로 짜서 일단 되게 만드는 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코드가 메인터너블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 조금 민망해서 그러니까 저희만 써야지 하고 공개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민망함 때문에 지금 공개할 계획은 아직 없는데,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이제 뭐 실제로 VM 프로텍트로 된 프로그램들을 업로드를 해서 그 VM 프로텍트가 언패킹된 바이너리를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한번 구현을 해볼까 이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다른 업무로 바빠서 이 연구를 이제 얼마나 더 진행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재밌는 연구였고 또 쉽지 않은 그런 연구였던 것 같습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질문은 유튜브 채팅창으로 쳐주시면 제가 이건 아마 녹화 영상일 거기 때문에 채팅창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면 이메일이나 뭐 저 개인적인 연락처 하시는 분은 페이스북 메신저로 보내주셔도 되고, 궁금한 것들은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최대한 답변할 수 있는 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